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 시점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2기 당직 인선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와 원내대표에 이어 사무총장까지 영남권 인사를 기용한 것을 두고 고육지책이었다는 의견과 쇄신 의지 부족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첫 번째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B-52 전략 폭격기 등 한미 핵심 전략 자산이 총출동한 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전시회 서울 RX 2023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RX에서 한미 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며 방위산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가 760명이 이르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임대인 일가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7.5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모레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에 주말부터는 때이른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회복을 예상하는 4분기 시작부터 통제할 수 없는 국제 변수로 경제 지표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급등하는 국제 유가가 고물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행 포함한 중동 분쟁 알아보고 우리 경제 전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영끌족이 지난 2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월급의 절반 넘게 가계빚 상환에 쓰거나 아예 버는 돈 전부가 빚 갚는 데 들어가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 잠시 후 영끌족들의 가계대출 현황 정리해드립니다. 네, 그럼 개전 11일째 상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격화하는 교전,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행이 확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이렇게 격화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 계획을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 시점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랍 6개국 순방을 마친 뒤 이스라엘을 다시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과 8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직후 이루어진 발표였습니다. On Wednesday, President Biden will visit Israel. He's coming here at a critical moment for Israel, for the region, and for the world.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연대를 재확인하고 이란 등 주변 세력의 전쟁 개입을 막기 위한 메시지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의 작전 수행 과정에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도 집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주민을 분리 대응해 하마스를 고립시키려는 의도입니다. If Hamas in any way blocks humanitarian assistance from reaching civilians, including by seizing the aid itself, we'll be the first to condemn it, and we will work to prevent it from happening again.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이어 요르단을 방문해 요르단 국왕과 이집트 대통령,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을 잇따라 만날 계획입니다. 인질 석방과 확전 방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경 개방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문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시점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לביקור של נשיא ארצות הברית יש חשיבות אסטרטגית. יש חשיבות אסטרטגית. החשיבות האסטרטגית שלו היא על המזרח התיכון כולו.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이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겠지만 동시에 가자 지구 유혈 사태에 엮이게 된다는 점에서 엄청난 도박이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섬멸전까지 후퇴는 없다고 거듭 공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하마스의 군사 통치력을 괴멸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크렘린궁은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인도주의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 여기다 긴박한 지상전을 앞두고 이란과 헤즈볼라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휴전 보도를 두고 혼선이 있었지만 교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사이렌이 울리고 하늘에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휴전 얘기가 나오는가 하더니 하루도 지나기 전 다시 시작된 하마스의 로켓 공격. 로켓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향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의 알쿠드스 병원 주변까지 폭격이 이어졌고 이스라엘군은 지상전을 대비해 속속 남부로 직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거주민에게 사흘 연속 남쪽 대피를 촉구했고 가자지구 북쪽 병원 20여 곳에도 소개령이 내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나치와 이슬람 국가에 비유하며 지상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 배후로 의심받는 이란과 이란 지원을 받는 레바논 헤즈볼라를 향해 개입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אל תבחנו אותנו בצפון. אל תחזרו על הטעות שכבר עשיתם פעם. כי היום המחיר שתשלמו יהיה הרבה יותר כבד. 이스라엘은 확전 가능성 등에 대비해 28개 지역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란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America can certainly afford to stand with Israel and to support Israel's military needs, and we also can and must support Ukraine in its struggle against Russia. 이번 전쟁으로 숨진 사람은 양측에서 이미 5천 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도 15,000명에 이릅니다. 세계 각국이 민간인 피해 확대가 불가피한 지상전을 우려하고 있지만 초읽기에 들어간 지상전을 멈춰 세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대피령에 따라 가자지구 북부 지역 주민들이 남쪽으로 몰리면서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서 진짜 재앙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빵 한 덩어리를 얻기 위해 제과점 앞이 아수라장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용케 구했지만 식구들 배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أنا عندي في البيت 7 عائلات مشرطة ومن الساعة 7 واقفة وهي هذا بكفي 7 عائلات وأطفالهم. 식수대 앞 긴 줄은 이제 일상입니다. 어렵게 얻은 물 한 통으로는 마시기에도 빠듯합니다. 빨래나 목욕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والله أنا جاي أعبي مية فيش عندنا مية وصلنا لوضع مأساوي يعني تحت الصفر. الوضع كارثي بكل المقاييس. 이스라엘의 봉쇄로 가뜩이나 물자가 부족한 칸 유니스에 난민이 몰려왔습니다. 인구 35만 도시가 1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먹고 마실 것은 물론이고 몸 하나 누울 휴식 공간조차 없습니다. 이스라엘군 폭격은 피난민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도착하는 응급차에서 사상자가 끊임없이 옮겨집니다. 부족한 병상도 문제지만 언제 끊길지 모르는 전기가 더 걱정입니다. هذا طبعا يعني معناته كارثة صحية إذا أنا بدي نص الأجهزة تقريبا سوف تتوقف هذه الليلة عن الخدمة. 국제기구가 마련한 피난민 보호시설은 이미 수용 능력을 넘겼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물과 전기, 연료가 바닥나는 진짜 재앙까지 하루가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그런데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보면 과거 북한이 추구해온 전술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제 무기가 하마스를 비롯한 하마스 지원 세력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정황도 계속 식별되고 있다며 직간접적으로 서로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12월 북한군 특수부대가 청와대 모형시설을 기습 타격하는 장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훈련을 지켜봤는데 특이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북한군 특수부대가 낙하산과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훈련했는데 패러글라이딩 하나에 2명씩 타고 있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익숙한 모습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도 등장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장벽을 넘고 축제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면서 26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패러글라이딩 전술을 전수했거나 하마스가 모방했을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의 대전차 로켓 F-7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RPG-7 로켓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고 북한의 122mm 방사포탄도 최근 이스라엘 인근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하마스와 북한의 관련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이어 로켓포 대량 공격, 아이언돔 무력화, 휴일 새벽 기습 침투 등 하마스가 펼친 전술을 북한이 대남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와 전술에 대해서 분석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 감시 정찰 자산을 이용해서 북한의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탄 6,600여 발 가운데 900여 발이 목표 지점으로 날아갔고 아이언돔이 700발 이상을 격추했다며 아이언돔 요격 체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전쟁 지역인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어서 개전 11일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진입작전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중해에 세 번째 항공모함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이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가면 좀 실마리가 나올까요? 하나씩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방문할 예정인데 지상군 투입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뭐 어제 나온 얘기가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네타냐후 총리랑 텔아비브 수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고 또 이스라엘 그 전시내각과 회담을 하는 도중에 또 사이렌이 울려서 벙커로 5분 동안인가 대피했다가 다시 회의를 하고 이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건 사실인데 이 블링컨 장관이 여길 다녀보니까 뭐 그 정도 심각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신문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제공권을 다 장악했고 또 실제로 하마스 지역에서 발사되는 로켓이 텔아비브를 뭐 큰 타격을 입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정도 아슐레톤인가 거기까지는 날아오는데 그 이상까지는 그렇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는 걸로 봐서 나름대로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여기 가면 좀 전에 들으셨지만 네타냐후 총리를 우선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아랍권 세 사람을 동시에 이웃나라 요르단 암만 거기를 가서 만나는데 이집트 대통령, 요르단 국왕, 아바스,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이렇게 세 사람을 만납니다. 뭐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할 얘기가 있을 텐데 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지상전을 좀 자제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대통령에게는 라파라는 국경을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르단 국왕에게는 여기가 회담 장소니까 그 어떤 개처지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아바스 그 자치정부 수반에게는 하마스와 좀 손을 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미국 대통령의 전쟁 지역 방문한 전례들을 좀 살펴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게 2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우를 전격 방문했고 그때도 길을 걸어가다 사이렌이 울린 적이 있습니다. 예. 더구나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미군이 가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걸 일체 비밀에 붙였다가 깜짝 방문한 경우고 이번에는 일정을 완전히 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또 있긴 있는데 갈만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테러 공격 같은 것도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한국 전쟁 때 아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때 왔다 간 적도 있고요. 또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 있을 때 직접 간 적도 있고 그래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어떤 필요할 때 꼭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흔한 일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건데 네. 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이유를 좀 요약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도 쓰는 표현인데 아이언클레드라고 철통 같은 약속은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인이 또 인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질 구출 노력 뭐 200명 정도가 된다고 지금 다시 숫자가 좀 늘어났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도 촉구하고 중동 지역이 특히 촉구하는 그 라파 국경 개방 문제,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조치, 그다음에 인도주의적 물품 지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건 아마 이집트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타냐후 총리하고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전 방지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헤즈볼라가 공격을 해올 경우 또 이란이 지원할 수 있고 이 중동전으로 확전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견제를 확실히 쐐기를 받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아바스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그 요르단강 서안 쪽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그쪽을 만나는 걸로 봐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평화 구상 이 부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발등의 불은 아닙니다. 그 앞에 한 4가지 문제도 정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쨌든 지상작전 의지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 이번 방문 계기로 혹시라도 좀 입장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저는 좀 전쟁의 그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면 좀 미국으로서도 면이 안 서는 거고요. 그게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나흘 정도 블링컨 국무장관이 정지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일종의 가시적인 성과가 몇 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 4가지 목표 중에 일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지상작전을 한다 해도 지금 뭐 하마스를 분수하고 괴멸할 거다라는 그런 목표보다는 좀 낮춰진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공히 요구하는 그 인도적 조치 부분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인가 신문을 보면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블링컨 장관이 그 이집트하고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이집트 LCC 대통령을 만났을 때 거기다가 그 가자 지역 안에 어떤 그 안전지대, 민간인 안전지대를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가면 뭔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헤즈볼라와 이란이 미국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것이 또 숲으로 돌아가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양상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전 11일째 가장 큰 변수 한 축은 말씀하신 헤즈볼라 이란의 개입이고 또 한 가지가 이스라엘의 지상작전 포기 여부일 텐데 아까 유연한 방식을 좀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포기로 갈까요? 지상전에 대해서. 완전 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네타냐후 총리도 뭔가 이제 벌려놓은 거기 때문에 가긴 갈 것 같은데 좀 다른 형식을 많이 생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나왔을 때 지상작전은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하마스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지금 기습작전을 하고 빠졌는데 화났다고 딱 들어가면 오히려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비군을 36만 명 사상 최대로 동원을 해놨는데 동원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어렵고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정치 문제도 걸려 있어서 예비군 동원도 쉽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뉴욕타임스 보도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36만 명을 소집해 놨는데 이 이스라엘 예비군들이 시가전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게 되면 이제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이런 것도 있고 뭐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인질 문제에 대한 지금 해결책이 거의 없고 인질 숫자조차 오락가락하고 어떤 외신을 보면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 폭파해가지고 좀 22명이 인질이 이미 사망했다는 게 하마스 측의 발표거든요. 근데 이게 몇 명인지조차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120명 정도다, 150명이다, 뭐 200명이 넘는다.
이런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질 문제를 갈래를 트지 않고 들어간다? 그건 굉장히 좀 무모한 것 같고요. 예. 또 마침 이제 하마스에서 그 인질 중에 한 사람의 영상을 공개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하마스도 이제 인질 가지고 좀 어떤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도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하마스에서는 오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급하게 들어갔다 덫에 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하셨는데 네. 그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하마스의 그 지하 땅굴 때문에 혹시라도 이스라엘군이 고전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가전에서 그런 맞습니다. 분석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하마스는 지상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땅굴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 뭐 CNN도 보도했고 BBC도 보도했는데 BBC 보도를 보면 지하 터널이 400km 이상 길이다. 제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 지하 터널의 400km는 서울에서 부산 거리거든요. 네. 여기 보면 저 붉은색으로 선이 표시됐는데 저게 지하 땅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걸 다 이으면 400km가 넘는다. 근데 하마스는 과거에 2021년인가요? 500km가 넘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게 이제 보면은 가자지구 안에 있는 거는 사람 무장병력 한 명이 드나드는 정도이고요. 또 화면도 있습니다. 화면도 가끔 자료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 그 굴 안에 그 전선들이 케이블들이 계속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나 이런 것도 있다는 뜻이고요. 화면이죠? 네, 맞습니다. 각종 화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됐고 저기는 땅의 지반이 약해서 콘크리트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월남전 때 베트콩이 사용하던 이 흙땅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하다는 측면도 있고요. BBC는 뭐 솔직히 이거 터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이제 외신들을 보면 이스라엘 군이 정보나 기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지만 이 터널 문제를 우습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런 이제 우려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저런 터널의 입구에는 이제 부비 트랩이나 혹은 유인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저걸 해결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지하 터널에서 로켓을 발사한다라고 이스라엘 군이 밝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일단 감춰놓고 일단 쏠 때만 딱 쏘고 다시 숨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로켓 그 포들이 있는지 그런 네. 것을 이제 정확히 알 수 없는 거고요. 제가 그냥 생각할 때 국제 그 안보기구 이런 싱크탱크나 이런 데서 하마스의 병력 추정치가 3만 명입니다. 3만 명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폭격을 통해서 얼마가 손실이 됐느냐 이것도 정확치 않거든요. 예. 근데 10%가 손실돼도 그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만 7천 명이 남아있는데 2만 7천 명이 만약에 지하 저 땅굴을 활용해서 반격을 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뭐 30만 명 넘는 예비군을 동원해서라도 뭐 지상군도 16만 명에서 19만 명이 있습니다만 이 점령이 쉽지 않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점령은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지하 터널이 4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상당 시간이 걸렸을 텐데 언제부터 파놓은 걸까요? 이 BBC의 2021년 자료인가 그걸 보니까 2006년에 하마스가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네. 물론 2001년부터 있었지만 2006년 이후 하마스 통치 시기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게 국경 지방에서 밀수를 하거나 혹은 이제 그 국경 지방의 이스라엘군 후방을 공격하기 위한 이제 터널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가자 지구 국경 둘레로 지하까지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 못 넘어오게 굴이.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한 거기 때문에 구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이스라엘 군 IDF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 거기 자료를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출입구는 주로 이슬람 사원, 모스크 그리고 이제 학교나 주택 같은 거 이런 거를 어떤 장소로 사용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하마스가 전체 자금의 3분의 1을 군에다 투입하고 있다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또 미국이 항공모함 2척 투입하고 병력도 4,000명 보냈다고 하는데 직접 참전은 아니고 어떤 다른 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네, 직접 참전은 전혀 아니고 아마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그 신문 보면 이게 어떤 지원 부대고 의료를 담당하는 군인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지상전은 뭐 지상군은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제 4,000명 이상의 미 해군이
이스라엘 연안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항공모함 2척, 그다음에 뭐 다른 전투함들 쪽으로 합류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 중에는 3번째 항공모함 전단이 지금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제너럴 포드, 그다음에 이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있는데 이게 왜 여기 이렇게 여러 척이 들어갔을까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그 공약,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고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가니까 여기 어떤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외곽 경호 이런 것도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까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 목적이 이스라엘 지지, 또 인도주의적 차원, 또 확전을 좀 막기 위한 여러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뭐 대선도 앞두고 있고요. 국내 여론을 좀 의식한 것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그게 정치인이 그게 없다면 좀 이상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의식했는데 재밌는 게 이제 그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 굉장한 유력한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마스가 그렇게 국경을 넘어 기습 공격하고 뭐 그 동력 기구가 달린 어떤 간이 항공기 같은 걸 이용한 걸 보고서 야 굉장히 똑똑하다 그랬다릅니다. 하마스가 똑똑하다. 하마스가 똑똑하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러시아가 똑똑하다 이런 말도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여론이 좀 이제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고 하니까 이건 뭐 꼭 직접적 원인은 아닙니다만 이스라엘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자라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거든요. 또 유대인들도 공화당에 좀 친한 그런 경향도 있고, 물론 유대인은 민주당하고도 굉장히 친합니다. 이제 그런 여론의 어떤 동향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저렇게 됐어도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공약, 믿음, 지지는 확고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그 대선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지지율이 밀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뒤집기 위한 거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1963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이 동서베를린 중에 자유진영이었던 서쪽을 봉쇄했는데 그 섬처럼 돼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베를린이. 동베를린 동독에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이제 직접 들어가서 굉장히 그 자유진영의 환호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위험적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 혹은 이제 대통령에 또 재출마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크렘린궁의 발표도 있었다 이런 보도도 전해드렸었는데 중국과 러시아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중러 움직임은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잘 표현했는데 이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호재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을 근거지로 해서 중동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미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동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아랍권에게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으로부터 떠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런 틈을 파고들어서 이제 두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팔레스타인 지지 쪽으로 이제 좀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를 좀 이렇게 견제하는 쪽으로 가면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중동의 이슬람권과 이렇게 힘을 합치려고 하는, 그쪽에 이제 기울여서 미국을 배척하려고 하는 게 최종 목표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뉴스 때문에 좀 가려진 뉴스가 있는데, 오늘 오전에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 와 있습니다. 베이징에 와 있고 내일 이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난 3월에 시 주석이 이제 모스크바를 갔고, 이번에 다시 10월에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을 왔습니다. 뭐 한간에는 그때 여기 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또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게 바로 10월 17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그 전망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두 사람이 만나서 분명히 얘기할 거는 미국에 대한 어떤 공동 전선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공동의 입장, 그런 걸 한번 정리할 것 같아서 아마도 그 부분도 내일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내일 중러 회담도 주목이 되고, 더 크게는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 행이 이번 11일째 맡고 있는 이번 분쟁에서 어떤 또 변곡점이 될지 한번 내용을 지켜보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제 단행이 된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인선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총장의 영남권 인사가 기용된 걸 놓고 당 안팎에선 인물난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이런 의견과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인사다라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재편된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부터 당무를 시작을 했죠?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새롭게 꾸려진 국민의힘 지도부는 잇따라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당무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보궐선거 패배 수습 대책으로 친윤 색채가 옅은 수도권, 충청권 인사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재편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책임질 핵심 보직인 사무총장을 영남권 인사로 채우면서 당 안팎에선 혁신 의지가 빛을 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윤계를 중심으로 지도부의 친윤 색채가 그대로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하는 총장, 사무총장, 부총장도 100% 윤석열 대통령 사람들이고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전부 다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이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이에 윤재욱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지역 안배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사무총장을 두고 대표님이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현실적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 또 다른 쇄신안으로 꼽혔던 혁신기구 총선준비기구와 남은 전략기획 부총장 인선으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혁신안 구상에 골몰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혁신기구 등 새로운 기구의 출범은 실무적인 준비를 거쳐 다음 주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네, 이러는 사이에 국회 국정감사도 2주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선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12개 상임위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의 KBS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손팻말을 내걸면서 한때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1시간여 만에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는데 여당은 KBS 보도의 편파성 논란을, 야당은 KBS 사장 선임 문제를 각각 지적했습니다. KBS 방송 프로그램의 편향성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 패널의 80% 이상을 민주당, 좌파, 친화적 인물로 구성을 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과학적으로 선동하는 방송 장악하려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억지 선임하더니 결국 KBS 사장 선임도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하고 언론의 재갈 물리고 이런 행동들은 국민이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법사위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 수도권 주요 검찰청 감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 허위보도 의혹과 이재명 대표 수사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소위 대장동 사건을,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대선 조작, 이것이 결코 어느 한 사람의 돌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 낙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없는 것까지도 탈탈 털어서 구속영장 청구를 국회로 2번이나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손에 얻은 건 하나도 없고 국민적 비난만 사고 있는 검찰의 행안위의 경기도 대상 국감에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을 놓고 여야 간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밖에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미래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다투는 두 번째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잦은 재판 출석에 따른 당무 지장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밖에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업체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유리한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도 각각 추가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거했습니다.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를 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지냈습니다. 네, 윤 대통령도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3에 참석을 해 우리 방위산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위산업이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는데 대통령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입니다. 특별히 미군 전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온 한미 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위 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방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또 역시 이 자리에서 소개된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 B-52H 전략 폭격기가 오늘 국내 공군 기지에 처음으로 착륙했습니다. B-52H는 서울 아덱스 2023 개막식에서 축하 비행을 선보이고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을 한 데 이어 청주 공군기지로 이동했습니다. B-52H는 핵탄두를 장착한 순항 미사일 20발 등 최대 31톤에 이르는 각종 폭탄과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내일 방북하는 데 대해 통일부는 국제규범을 유린하는 행위가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번 방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내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는데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은 지난 2018년 5월 이후 5년여 만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8월부터 선박으로 탄약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것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 선박 두 척이 북한 북동부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의 두나이항을 최소 5차례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보다 더 자세한 보도로 앙가라호와 마리아호 등 두 척이 동원된 정황도 추가됐습니다. 선박이 오간 시기는 북러 정상회담 한 달 전인 8월 중순부터 백악관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4일까지입니다. 이 신문은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위성사진 분석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로 간 수백 개의 컨테이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탄약이 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8월 중순 러시아 남서부
티오레츠크의 탄약 창고 구덩이 수가 급증했고 최근 이 구덩이들이 탄약 상자로 채워졌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또 여기서 발견된 컨테이너와 두나이로 배송된 컨테이너의 색깔과 크기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특히 두 러시아 선박은 북한을 오가며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꺼서 추적을 피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북한이 천여 개 컨테이너 분량의 탄약과 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which will be used to attack Ukrainian cities, kill Ukrainian civilians, and further Russia's illegitimate war. 8월 중순은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한 지 약 20일 뒤이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기 약 한 달 전입니다. 7월 말 쇼이구 장관의 방북 때 무기 거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9월 북러 정상회담은 북한이 받을 반대급부를 논의하는 자리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회 1대1로 포럼과 별도로 내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이후 7개월 만의 대면입니다. 두 정상은 양자 문제와 공정한 다극화 체제 수립을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은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을 제사를 맞아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총리 취임 이후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납을 복납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에 이어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 담당상은 오늘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임대인 일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만 200억 원을 훌쩍 넘기면서 피해 규모가 점점 불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우선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임대인 정모 씨 부부 등의 참여하에 이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 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법인 10여 곳을 운영하며 경기 수원 일대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수십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금리의 전세가 급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달 임차인들과 연락을 끊고 돌연 잠적했는데요.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경찰과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는 피해 의심 신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 경찰에 접수된 고소는 148건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액도 210억 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임대인 일가가 소유한 주택수를 자체 추산한 결과 670여 세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보통 1억 원 안팎에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800억 원에 육박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현재 정 씨 부부와 아들,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모두 9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 씨 부부와 아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도 마쳤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부동산 계약서와 이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확보한 뒤 조만간 정 씨 부부 등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수원 전세 사기 속보였는데 대전 지역에서도 건물 200채가 넘는 규모의 전세 사기가 발생을 해 주범이 구속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기고
A씨의 동생과 지인, 또 연루된 공인중개사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우선 지난 2020년부터 선순위 보증금을 속인 채 세입자들을 받는 방식으로 155세대로부터 1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보유한 건물이 최소 200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전체 피해 규모는 1,000억 원대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대구 남부경찰서는 이른바 깡통 전세로 임차인 30명의 보증금 46억 원을 떼먹은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기고 공범과 공인중개사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돈을 들이지 않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대구 일대에서 빌라 5곳을 사들인 뒤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사 대표가 투자 회사에서 받은 돈을 빼돌린 뒤 반년째 제작진에게 주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액만 수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해당 제작사는 앞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제작비를 주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차 프리랜서 방송 PD 노모 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소개받은 제작사에서 케이블 채널 예능 프로그램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 출연과 촬영, 연출진까지 모두 30여 명으로 팀을 꾸려 지난 3월 첫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애초 제작사 대표 A씨는 투자사에서 받은 제작비 선수금 1억여 원을 첫 화가 방송되는 4월 말엔 노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투자받은 제작비가 방송사를 거쳐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뤘습니다. 담당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았다. 고로 제작비를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화가 나서 A씨는 아들 이름까지 걸겠다며 큰 소리쳤지만 장담했던 3억여 원 가운데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로 입금된 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비와 비품비 등 1,000만여 원을 사비로 결제해가며 12부작 중에 10회분까지 제작을 마친 노 씨. 결국 투자회사와 협의해 프로그램을 7화에 조기 종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인 PD로서 동료들의 인건비를 책임지려 했더니 규모가 3억 원에 달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드려야 되는 건 돈들이니까 그분들은 뭐 저 보고 계약을 했던 거고. 이제 결혼한 지 2년 좀 안 됐는데 이 일이 있고 와이프한테 돈을 한 번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대출을 받고. 노 씨는 제작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투자받은 제작비 대부분을 직원 인건비 등 회사 운영에 가져다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노 씨와 처음 계약을 맺을 때부터 투자금을 제작비로 내어줄 생각이 없었다고 보고 이달 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가 제작비를 주지 않은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진도 제작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은 A씨 측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 정오쯤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 12층에서 창가 난간에 걸터 앉은 채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린 36살 탈북민 남성이 대치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 문제로 어제 베트남인 아내, 딸과 분리조치된 가운데 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A씨는 3시간 가까이 대치하다가 내부로 진입한 경찰 특공대에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웨딩 촬영을 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스튜디오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SNS를 통해 웨딩 촬영 상담을 받은 뒤 사진, 액자 등을 서비스로 제공해준다며 유인해 계약금 등을 받아 잠적하는 방식으로 8명으로부터 1,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유령 회사를 세워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부당하게 타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0대 남성 총책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재작년 4월까지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서류를 꾸며 13차례에 걸쳐 생활안정자금 대출금 2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타는 혐의를 받습니다. 네,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열린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과학적 통계에 따른 의료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논의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오늘 여기에 대한 대응 수위를 결정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저녁 7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협사나 전국시도의사회장과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전공의협의회와 공중보건의사협회를 포함해 젊은 의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더 미룰 수 없다면서 이렇게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일 텐데요. 특히 응급의학과나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의사들의 기피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어서 김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후진하던 차에 치인 70대 남성. 10군데 넘는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구급차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른바 이런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건 응급실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5년 동안 119 구급대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가장 큰 이유는 전문의가 없어서였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진료 대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 대학병원의 76%는 소아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병리과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도 모두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수입이 보장되는 피부과나 안과, 성형외과가 몇 년째 전공의를 100% 확보한 것과 상반됩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 같은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게 의사협회 지적이고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자체만으로 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정책 패키지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 의료에 국한해 의료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가 인상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의사들을 일정 기간이라도 필수 의료 분야에 남게 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추가 배출되는 의사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서로 이렇게 피부 미용으로 더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영리적이고 과잉 진료에 더 매몰하지 않게 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가지고 할 거라는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와 계획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일단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필수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이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노조원 1000여 명이 번갈아 참여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7일째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무 성과급제 도입을 반대를 포함한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과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석 달째 상승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119.4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하는데 지난 7월 이후로 석 달째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민영 아파트 분양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분양된 전국 민영 아파트는 11만 3,103가구로 연내 분양 계획 물량 25만 8천여 가구의 4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8만여 가구가 더 분양될 예정이지만 연간 공급량으로 따지면 20만 가구에 못 미쳐 10년 만에 공급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비 급등에 따라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자 비아파트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 3년 뒤에는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비해 거래마저 크게 줄고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더 심각합니다. 정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 활용하면 가구당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금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연 2에서 3%, 장기 일반 임대주택은 2에서 2.8%입니다. 도심과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로 물량 공급을 촉진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입니다.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처음 주택을 꾸는 집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좀 저렴한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금 용도인데 최근에 인허가 착공이 아파트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거 사다리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는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 융자로 대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빠르게 주택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 B2가 코로나19만큼이나 급속도로 퍼졌는데요. 잠시 주춤하던 증가세가 다시 살아나면서 올해 2분기에 영끌 투자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의원에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쓴 다중채무자, 즉 영끌족이 44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중채무자는 이미 끌어쓸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끌어모아서 더 이상 대출 여력이 없는 사람들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도 취약금융계층으로 집중 감시, 관리하는 대상인데요. 이런 취약금융계층이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은 수준에 달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이 1,978만 명, 이 중 다중채무자는 22.6%로 빚 있는 사람 5명 중 1명 이상은 더 끌어쓸 수도 없는 영끌이라는 거죠. 영끌족의 대출 규모도 평균 대출자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대출액은 9,332만 원 정도였는데요. 영끌 대출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 2,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조차 더 이상 어려운 상황에서 영끌족들의 상환 능력은 어떨까요?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61.5%로 연소득의 61.5%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우려되는 대목이 또 있는데요. 흔히 통장을 스친다고 하죠. 버는 돈이 100% 고스란히 빚 갚는 데 쓰는 사람이 전체 가계대출자 중에 8.6%, 171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이런 취약계층은 더 늘어나는 추세죠. 이에 따라 연체율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빚 갚기 버거워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하마스 간 충돌이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유가는 급등하고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소비 부진에 돈까지 돌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금감원도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감독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은 가계부채 폭탄이 곧 터지진 않을까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7.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모레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주말부터는 때이른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갑자기 좀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은데 기온으로 보면 얼마나 내려간 겁니까? 네, 오늘 아침 서울이 7.5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그 밖에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1.7도, 제천 1.7도, 파주 2도 등 예년 기온을 5도 이상 크게 밑돌며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졌지만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낮았는데요. 북서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2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밤사이 내륙 기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했지만 내일까지는 일교차가 15에서 20도 안팎으로 무척 심할 전망입니다. 특히 산간에는 물이 얼고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꽤 추웠는데 주말에는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는 큰 일교차 속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모레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지금보다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상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가세하면서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추위는 휴일까지 이어지다 다음 주부터는 예년 가을 날씨를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앞서 정확한 인질의 규모를 알 수 없다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지상전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가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인질의 수와 그리고 인질의 모습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저지하려는 심리전으로 보입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격적으로 한 여성 인질이 상처를 치료받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을 21살의 미야 셴으로 이스라엘 중부 쇼암 출신이라고 밝히며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마스는 현재 가자 지구에 200명에서 250명 사이의 인질이 있고 몇 군데서 나눠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으로 사망한 인질의 수가 22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인질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من أسرى العدو في القطاع بشكل كامل ودقيق للاعتبارات الأمنية والميدانية نتيجة الاستهدافات والقصف الصهيوني المتواصل.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민가를 공습할 때마다 인질을 한 명씩 살해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초 인질을 150명으로 파악했다 199명까지 추가 확인한 상태입니다. 하마스가 전격적으로 인질 수와 함께 인질 영상을 공개한 것은 임박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작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하마스가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과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팔레스타인인 6천 명의 교환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 하마스 수장이자 하마스 디아스포라 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칼레드 메샤알은 TV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포로들과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팔레스타인인 6천 명을 교환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알은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인질에는 가자 지구의 고위 관리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서방 국가들에서 유대계나 아랍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 각국이 테러 경보를 상향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용주 기자입니다. 유로 2024 축구대회 예선전이 열리던 저녁, 벨기에 브뤼셀 도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습니다. 스웨덴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던 스웨덴인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Sous le choc parce que c'est la première fois que j'assiste à une fusillade comme ça et le gars il criait et à un moment donné moi j'ai entendu juste des coups de feu et je suis resté figé en fait. 축구 경기는 곧바로 중단됐고 관중들은 테러에 대비해 자정 무렵까지 경기장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Frustrated, confused, scared. I think everyone was quite scared. 범인은 총격 전 신은 위대하다고 외쳤고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IS 대원이라며 범행을 자처한 영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벨기에 당국은 유대계를 겨냥한 이슬람 극단주의 공격으로 보고 테러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Terrorism will never defeat us. There is a battle that we are fighting together and we are fighting it together with our Swedish friends.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흉기를 휘둘러 고등학교 교사를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나 안전경보가 최고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팔레스타인계 6살 소년이 집주인에 의해 증오범죄로 목숨을 잃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위협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분쟁 이후 서방 국가에서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 정서에 따른 증오범죄가 속출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네, 요약해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지상전이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고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유국인 이란이 참전을 하고 이번 사태가 길어질 경우 국제유가가 1배럴에 최고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유가는 물가를 자극하고 또 물가는 금리 정책으로 연결됩니다. 오늘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경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제가 뉴스 시작할 때 통제 못할 변수라고 했는데 통제는 못해도 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제를 한번 하나씩 질문 드리면 아무래도 이번 중동 사태 이후 가장 큰 변수는 국제 유가인데 지난주에 잠깐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시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간 기준 14주 만에 소폭 하락세로 돌았었는데 네. 아마 주유소 가보시게 되면 체감하실 겁니다. 이게 지난 7월부터 올랐어요. 7월부터 석 달간 계속해서 올랐고 그리고 10월 첫째 주 조금 내렸는데 제가 지금 방송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의 통계를 보니까 네. 휘발유 전기 평균 가격이 1,775원, 그리고 서울은 리터당 1,854원이에요. 사실은 이 휘발유 가격 7월부터 올랐던 것은 사우디하고 이제 러시아가 합산을 해서 감산을 연말까지도 130만 배럴 이제 감산 결정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가장 컸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다 전쟁이라는 변수가 더 더해졌어요. 지난 7일자로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국제유가는 사실 롤러코스터예요. 당일날 뭐 국제유가는 5%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 5% 가까이 뛴 국제유가가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기준 배럴당 86달러였어요. 그 이후에 조금 하락하는 것 같더니 일주일 지나고 오늘 뉴욕 선물거래소에서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가격입니다. 배럴당 86달러예요.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의 경우에는 89달러, 북해산 브렌트유도 8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이제 뉴욕에서는 왜 유가가 내렸느냐? 네. 미국이 혹시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제한 조치를 좀 완화하지 않겠느냐. 그동안은 미국이 상당히 좀 gon욕스러웠어요.
이 계속해서 자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셰일가스 그리고 전략적 비축기를 통해서 통제를 해왔는데 그게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또 이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생산을 증산해 왔는데 이것마저도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완화 기대감이 때문에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배럴당 86달러이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제 뭐 휘발유 가격 다음 주 또 내릴까요?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장담하기 좀 어렵다라고 네.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한 그 변동성이 크다. 그 변동성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의 어떤 참전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국제유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50달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 우리 정부도 유류세 인하 기간을 한 번 더 연장을 했습니다. 여러 번 지금 이런 조치가 있었던 건데요. 맞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제 늘상 받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만성화되어 있는데 네. 2021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치까지 합치면 총 6차례나 인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휘발유의 경우에는 25%, 경유와 LPG 부탄가스의 경우는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만일 이제 가격으로 이게 만일 환원된다. 다음 달부터 이걸 이제 2달 연장하지 않았다면 휘발유하고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5원, 210원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으로 단숨에 뛰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이 8월에도 2달 연장하면서 세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세수가 올해 이제 부족한 세수가 거의 6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난해에만 유류세 깎아준 게 5조 원이 덜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초는 10월 말이면 유류세 인하 폭을 더 줄이든가 아니면 아예 이제 해제하든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라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라는 이제 이 리스크가 가세하다 보니까 재정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국제유가가 현 수준에서 계속 더 내려가지 않으면 네. 이게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때는 세수 부족이 같을 테기 때문에 유류세 연장을 한 번 더 하기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되겠지만. 선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정말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네요. 가뜩이나 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6번째 연장이고 지금 이렇게 되면 유류세 인하 기간이 2년 넘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걸 감수하고도 정부는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자 유가가 오르면 뭐 여러 번 YTN 보도로도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원재료값이 오르고 소비자 물가로도 이어집니다. 자 불안 요인이 겹치다 보니 애초 전망이었던 2%는커녕 이 10월에 3%도 좀 방어하기 어렵다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추석 수요가 좀 빠지면 9월에는 3.7%로 5개월 네. 만에 가장 이제 높은 물가 상승률을 경험했지만 10월 들어서는 이제 가수요가 좀 빠지게 되면 2%대로 안정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전쟁이라는 변수, 국제유가라는 변수가 이제 가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변동성이 너무 커졌고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지금 IMF 이제 이 통계로는 국제유가가 10%만 오르면 물가, 소비자 물가는 0.4% 오르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당장 이제 4분기 전기 가스 요금 인상분을 결정해야 돼요. 지금 한전에 누적된 적자가 200조 원이 넘어서 하루 이자만 118조 원, 118억 원 정도 네. 매일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임 한전 사장은 올해 이제 한전의 적자를 감안하면 올 한 해에 킬로와트 시당 45원 이상 인상해야 하는데 우리 1분기, 2분기는 올렸는데 3분기 안 올렸거든요. 근데 1분기, 2분기도 인상폭이 20원이 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한꺼번에 25.3원을 킬로와트 이상 인상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굉장히 부담이 커집니다. 4인 가족 기준 한 307킬로와트를 사용하는 평균 4인 가족 기준에서 한 8,000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기료라는 거는 제조 비용, 물류 비용을 같이 옮기고요. 특히 10월 들어서 올라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유값 올랐고요. 설탕값 올랐고요. 맥주 가격 올랐어요. 네.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다 올랐고요. 밀크플레이션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전기료, 공공요금 이렇게 되면 아마 3% 물가를 방어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세수 악화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한 거고요. 아마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 환율이에요. 네. 우리 수입 물가는 대부분 달러 주고 사와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불안해요.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은 이제 수입 물가를 높여서 이 역시 국내 소비자 물가에는 부정적 요인입니다. 지금 수입 물가 말씀하셨는데 이 3개월 연속 상승이거든요. 소비자 물가에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건가요? 통상 보면 이 수입 물가라는 건 이제 품목에 따라 좀 다른데 빠르게 반영된 건 한 달, 그리고 좀 늦게 반영되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두세 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지난달 수입 물가가 이제 산유국들의 감사한 영향인데요.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로 오른 것들이 석유 유제품들이에요. 광산품, 석탄,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뛰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의 경우에 지난달 평균 두바이 가격이 배럴당 93달러입니다. 이게 8월에 86달러보다도 8%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 생산자 물가에 또 생산자 물가는 다시 국내 소비자 물가에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겨울철 또 난방 에너지 수요가 가장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거든요. 네. 이걸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괴로운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도 지금 물가의 이제 관리에 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네, 그 난방기 직전에 지금 보면 이제 김장철 아니겠습니까? 아까 원재료값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소금값이 급상승했다 이런 저희가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김장 재료값이 크게 오르면서 역시나 아까 밀크플레이션에 이어서 김치플레이션도 등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금배추에서 계속해서 김장철 되면 한때 좀 소동을 겪긴 하지만 이번처럼 원재료 플러스 부재료 다 오르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원재료와 부재료 다 올랐다. 맞습니다. 뭐 워낙 이제 김장이라는 게 이제 이 기후 변동에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배추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13일 기준 가격표를 좀 보니까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이 지금 6,700원대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3.8% 그나마 좀 적게 오른 거예요. 여기다 얼갈이 배추는 1년 전보다 40%, 그리고 열무, 대파도 각각 2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가 김장 부재료가 올랐다, 양념값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국산 고춧가루 가격이 1kg 소매 가격이 36,000원대인데요. 이게 15% 1년 전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생강은 2배 올랐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 우리 뭐 집에서 양념하느니 차라리 절인 배추, 인건비 그리고 소금값도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인 배추 사야지. 절인 배추도 올랐습니다. 두 자릿수 올랐고요. 절인 배추 오르면 이제 그냥 김장 포기하자. 이른바 김포족. 포장김치를 사 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포장김치를 만드는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은 가격 인상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 올랐고요. 그리고 중국산 수입도 늘고 있어요. 중국산 알몸 김치 파동으로 인해서 수입이 계속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 상반기에만 중국산 이 김치 수입량이 8%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도 이렇게 고물가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배추를 좀 집중 공급하겠다 하면서 2,200톤인가요? 그런 공급책도 내놨고 또 천일염 같은 경우도 50% 할인 판매하겠다. 여러 가지 좀 고육지책이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물가라는 게 이 전체적인 458개 품목을 1년 전 가격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많이 이제 먹는 생필품 물가는 144개밖에 안 돼요. 근데 지난달에도 3.7이 아니라 4.4%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관리하고 있는 물가의 2배 정도 수준이어서 저는 아마 이번 물가가 우유, 설탕, 소금 전부 기초 원자재발 먹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비중은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정부는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배추 한 2,200톤 집중 공급하고요. 천일염도 한 1,000톤 정도를 50% 저렴하게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이외 수입 과일이라든가 지금 우유 많이 올랐잖아요. 전지분유, 뭐 탈지, 고등어, 할당 관세를 적용하면서 수입 물량을 늘려서 국내에 풀겠다라는 건데 여기다 과일도 들어갑니다. 우리 그 사과 파동 났었는데 배추, 대파, 사과 가격이 불안정한 12개 품목은 일단은 이제 19일 내일 모레부터 최대 30%가량 이제 할인 판매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농수산 이제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마트를 방문하시게 되면 꼭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물가 상황에서 가게 입장에선
지갑을 닫게 되는데 또 그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고물가 상황에서 고금리도 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자 비용이 늘다 보니 실제 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가 지갑을 닫는 좀 영향도 있는 건데 바로 담보대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7%대를 돌파하는데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은행들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기준금리 동결인데 왜 금리 자꾸 올라가느냐. 네. 은행채 발행 물량 늘고 있고요. 은행들이 직접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1년 전 고금리 이제 예치했던 것들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그걸 재예치하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예금 금리 올리면 이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발표됐던 코픽스 금리 8개 시중은행의 시중 자본 조달 평균 금리인데 이게 0.16%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자부터 각 이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봤더니 하단이 4.17%, 상단이 7.12%예요. 그러니까 7% 초반을 넘어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아무리 이제 한은이 이제 매파적 동결로 해서 이번 달 그리고 추가로 이제 한 번 더 이제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동결한다 하더라도 네. 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다 이제 한전채가 더 늘어가면서 채권 시장 교란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변동금리뿐 아니라 그리고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6개월 은행채 6개월물도 오르고 있고 또 이제 은행채 5년물 이제 이거는 고정형, 혼합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정말 신압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겨울이다 이렇게 좀 제목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경제 이슈는 이인철 소장과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집단 구타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SNS 영상통화로 범죄 장면을 실시간 공유했는데 경찰이 대화에 참여한 이들의 성범죄 지시 혐의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여학생의 얼굴과 목 여기저기가 상처로 뒤덮였습니다. 배에는 엄청난 크기의 피멍이 들었습니다. 지난 14일 대전에서 고등학생 A양이 또래 청소년 5명에게 감금돼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곳 모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집단 폭행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특히 한 여학생이 A양을 임신 못하게 만들겠다며 복부를 심각하게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심각한 성추행도 이어졌습니다. 피의자들은 SNS 단체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 장면을 실시간 공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통화에 참여한 사람 일부가 피의자들에게 성범죄를 지시하기도 했다는 피해자 측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많은 줄 거니까 또 해봐. 그런 거를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마무시해요. A양은 팔이 아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사정했고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에야 무자비한 폭행과 성범죄가 끝났습니다. 가족은 A양이 뇌진탕과 함께 몸 곳곳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울먹였습니다. 막 죽고 싶다 하고 낮에 방에 창문에 다 막
붙여가지고 빛이 안 들어오게 해놓고 싶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막 찾아올까봐 무섭다 하고. 경찰은 모텔에 있었던 5명을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주범을 구속했습니다. 또 영상통화에 참여한 사람들 신원을 확인해서 성범죄 지시 혐의가 드러나면 공범으로 추가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태양광 겸직 제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한국전력 직원이 10년 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만 5명이 적발됐는데 과거에도 같은 일로 징계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만 태양광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받은 한국전력 직원은 5명입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은 회사 몰래 태양광 사업을 하다 2019년에도 징계를 받았는데 사업을 접지 않다가 또 적발됐습니다. 2억 원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감봉 처분받은 직원 4명은 지분 공유 형태로 태양광 사업법인을 함께 꾸려 8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전에서 태양광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모두 88명입니다. 견책이나 감봉 같은 경징계가 75명으로 대부분입니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11%인 10명은 같은 사안으로 또 걸렸습니다. 징계받은 88명 가운데 해임된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한전은 보통 1번 걸리면 감봉, 2번 걸리면 정직, 3번 걸리면 해임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한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에 손을 대는 건 LH 직원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는 운영권을 처분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고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겸직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감시도 어렵습니다. 2번째 걸리면 또 해임, 이 정도로 강화해야 재발 방지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징계자 태양광 사업 매각 여부 연간 1회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상시 감시 시스템 도입을 좀 해야 된다. 발전사인 남동발전과 서부발전도 각각 4명과 1명이 태양광 사업을 벌이다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앞으로는 겸직금지 위반으로 한 번만 걸려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면서도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해임은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 같은 YTN 보도에 대해 한전 측은 뒤늦게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한전은 앞으로 겸직금지 위반으로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서 즉시 해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눈높이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에 임명이 돼 방한을 한 줄리 터너 특사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터너 특사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의 우려를 밝히고 북한의 끔찍한 인권 실상의 책임을 묻는 역할에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이후 6년여 동안 공석이던 미국 북한 인권 특사로 취임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줄리 터너 특사. 방한 이틀째를 맞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선 북한의 끔찍한 인권 실상을 언급하며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ery much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r ministry in particular to pursue accountability for those responsible for North Korea'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터너 특사는 최근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미국 정부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모든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한 터너 특사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고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외교부는 터너 특사에게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틀로 양자 협의체 개최 추진도 제안했습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의 이번 방안을 계기로 양국은 이른 시일 내에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개최를 추진하는 것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지 못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이번 사태를 처음으로 주장한 북한 정의연대 등 북한 인권 단체들은 외교부 앞에 모였습니다. 촉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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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우리 정부를 향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할머니에 대해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운전자 60대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면서 불송치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제동 계열의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운행 중에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기엔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와 이렇게 배치되는 수사 결론을 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YTN과 K웨더가 공기질 개선과 과학문화 콘텐츠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공기질 개선 관련 공익사업을 공동 기획, 운영하고 과학문화 확산과 지식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의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모레 경기도 파주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에서 개막합니다. 세계 랭킹 탑7이 총출동하는데 대회 전 선후배의 애정어린 고민 상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한국 팬들이 유난히 많은 미국의 넬리 코다는 4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 대회의 즐거움을 열정 넘치는 갤러리에서 찾았습니다. The golf course is really nice, but overall I just enjoy coming here because I see how passionate the people of Korea are for the game and it's just so much fun playing in front of them.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지난해 챔피언 리디아고는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Just have a lot of my family and friends come out and watch me play and I think seeing them all there and being able to celebrate the win with them was super special. So that was probably the most memorable and 2021년 이 대회 챔피언이자 세계 랭킹 3위인 고진영이 최근에 인생 고민을 쏟아내자 한미일 무대에서 64승을 쌓은 맏언니 신지혜가 몸서 체득한 조언을 들려줍니다. 아무래도 제 인생의 지금 80% 90% 이상 골프에 에너지를 쏟고 있고 그러면서 오는 제 사랑 고진영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0% 20%에서 확실하게 오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아직까지도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왜냐하면 계속 힘만 주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2주 전 1년 5개월 만에 통산 6승째를 올린 김효주와 지난주 루키 시즌의 첫 우승을 달성한 유력한 신인왕 후보 유혜란도 국내 코스에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각오입니다. 시즌이 끝나고 만족스러운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신감을 좀 더 가질 수 있었던. 샷이 조금 흔들렸었어요 초반에. 근데 저번 주에 중국에서 플레이하면서 많이 이제 잡아가는 것 같아서요. 중국에서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으로 이어지는 LPGA 아시아 스윙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톱7이 총출동합니다. 78명의 선수들은 컷 탈락 없이 나흘간 총 상금 220만 달러를 놓고 샷 대결을 펼칩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전 세계 테니스 선수 가운데 가장 부자 선수, 한국 입양아 출신 억만장자 어머니를 둔 세계 랭킹 4위 제시카 페굴라입니다.
돈이 아니라 테니스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엄마의 나라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페굴라 선수를 서봉국 기자가 만났습니다. 4년 전 첫 출전 초반 탈락의 아쉬움을 딛고 코리아 오픈 우승. 시즌 2승을 달성한 페굴라. 미국으로 입양된 어머니를 둔 하프 코리아. 서툴지만 우리말로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I can't say anything. All I know is 안녕하세요 and 감사합니다. That's all I know. I need to learn some more. 프로 미식 축구단, 아이스하키 팀 등 자산 규모 7조 원의 부모를 둔 테니스계 최고 부자 선수. 10년이 넘는 프로 생활 동안 2번의 수술까지 겪을 만큼 힘든 운동을 계속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A very big part of who I am makes you tough and it teaches you a lot of life lessons and 대회 내내 응원해진 한국 팬들에게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you know, cheered for me or like looked up to me. So I think she got really inspired by the Korean people, especially because I think what we've learned is that they definitely like to rally behind you.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동호인들을 위해 꿀팁도 살짝 공개했습니다. But I would say definitely using your legs. I think sometimes you need to focus on not so much your swing, but using your legs and your body to get under the ball and to help you. 부모의 재력에 의존하기보다 본인의 노력으로 얻은 성취가 중요하다는 점을 테니스를 통해 배웠다는 페굴라. 강력한 리턴을 앞세워 그랜드슬램 8강을 4번 기록한 세계 4위의 꿈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겁니다. Winning a Grand Slam is probably, you know, my top goal right now. So hopefully I can peak next year for those 4 tournaments. YTN 서봉국입니다.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회장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IOC 총회의 신규 위원 선출 투표에서 유효표 73표 가운데 72표를 받아 새 IOC 위원으로 뽑혔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사위인 김 회장은 이로써 대를 이어 IOC 위원에 이름을 올렸고 고 김은용, 이건희 회장과 현역인 유승민, 이기흥 위원 등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12번째 IOC 위원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했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되찾겠지만 찬바람이 불며 아침에는 무척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의 구름량이 점차 늘겠습니다. 높은 산간에는 얼음이 얼고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서울이 11도, 대전과 대구는 8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아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21도, 대전은 22도, 부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